오늘 이제 여야 모두 이제 11.6 재보선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제일 핫코너 같아요. 의원님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까지의 그 전례로 볼 때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본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죠. 근데 부산 금정구가 사전 투표율이 20% 남짓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영광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나온 편인데 본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거로 봐서는 일단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동시선거 같지 않아서 휴일이 아닌 날 본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국힘 지지층, 그 고령층 분들이 주로 본 투표 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한 35%에서 40% 정도 만 가고 40%를 네. 못 넘으면 국힘이 유리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뚜껑이야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국힘이 부산 금정구에서 승리하면 일단은 그 이른바 독박은 면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계신 건데 오늘 보니까 금정구에는 조국 대표가 그 김경주 후보의 지원 유세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응한 건데 사실 금정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구라는 게 부산에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당연히 국민의힘이 거기서 지면은 이건 뭐 이제 여권 분열이고요. 네. 그냥 여권 분열이고 이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그 표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뭐 그렇게 막 박빙으로 이긴다. 이것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까지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이 김건희 라인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점점 세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사전 투표율이 약간 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대놓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예를 들어서 본 투표율도 낮다.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도 투표가 얼마 안 했다. 없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본 투표율도 낮으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과반을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도. 네. 그렇게 근데 워낙 또 보수 강세 지역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상황이라서 네. 저는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게 국민의힘한테는 좀 불안 요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텃밭인데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야 안심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금정구만큼은 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말씀 아마도 사전 투표라는 게 외지인들이 참여 가능성이 높은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 염두를 아니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외지인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본 투표 날이 네. 수요일 날 네네. 그것도 휴일이 아니고 근무하는 날 실시되는 투표에 못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이제 그 우리나라 사전 투표는 특히 관외 투표에서 그러니까요. 야당이 네.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당이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특히 관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죠. 네. 하나 더 붙여서 좀 여쭤보면은 기본적으로 보시기에 만약에 금정구 선거가 그 예상을 깨고 그 야권 단일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이 더 크게 돌아갑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더 타격이 크게 돌아갈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니 탓이야 그렇죠. 그러겠죠. 서로 니 탓이야. 너 때문에 졌어 선거. 이러고 분열상이 더 심해질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당의 선거는
아무리 훌륭한 당 대표가 온다고 해도 이기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 여당은 한 몸처럼 묶여서 평가를 받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여당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제일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네. 지금은 영부인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얻어낸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김건희 라인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조중동을 저는 보수 신문에 이 국민의힘에 대한 논조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한동훈 대표를 가급적 조중동은 네. 강하게 비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용산이 어떻게든 용산보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거를 심어놔야 네.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층이 마음 마음 둘 둘 곳이. 곳이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결과가 이번에 그렇게 좋지 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저는 그럼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중동이 어떤 스탠스로 보도를 할 것이냐. 저는 용산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까 부산 금정구는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강화도 이제 그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반대로 전남 영광하고 곡성은 4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한 셈인데 이 역시도 여하간 승자 패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정말 영광이 1등 했잖아요. 영광이 제일 핫한 거예요. 이 선거에서는. 네. 거기는 치열하게 3파전이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당이 당선자를 낸다.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쪽의 대선 승리 방식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했던 때는 항상 PK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나왔을 때 대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언젠가는 대선 전에 뭐 합치거나 아니면 후보 단이라도 할 수 있다는 염두하에 두면 그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출신 요 공식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물론 사법 리스크라는 그렇죠. 네. 커다란 그 폭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역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영광에서 진다? 근데 부산 금정에서도 진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타격이 영향을 심할 받는 거라고 거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부산 금정에서 지더라도 영광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타격은 덜 하겠죠. 그럼 미비할 거예요. 부산 금정이고 더군다나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 금정에서 만약에 당선자를 못 낸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떻게든 영광, 곡성 두 군데 다 이겨야 된다. 네. 그리고 호남 시민분들의 투표 특성이 워낙 전략적 투표를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1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좀 몰아줄 가능성도 사실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지만 너무 3파전이라 맞아요. 네. 저는 또 진보당도 당세가 만만찮아요. 어마어마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 현지에 계신 그 기자분들 룻보 가서 막 기사 쓴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당은 별로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여론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8.28% 집계됐는데 전 토요일 날 저 사전 투표하러 저도 갔거든요.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독실 1인 그 넓은 공간에 저 혼자 투표하고 왔어요. 아니 이게 정당의 지지가 이제 없는 선거기는 한데 여하간 진보 보수 후보는 양분이 돼 있습니다. 보수는 이제 조전혁 후보가 나와 있고 진보는 정근식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판세 전망이 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글쎄 투표율이 대단히 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면 보통은 보수가 좀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투표 성향이나 이른바 조직적인 측면에서 근데
낮아도 너무 낮아요. 이거 그러니까 양쪽 다 뭐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네. 양쪽 진영에서 어차피 지금 뽑히는 교육감이 이게 오래 임기가 못 하잖아요. 네.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죠. 2026년 6월 달에 또 선거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대한 효능감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염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학 입시가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는데 교육감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들도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름 딱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할 때도 마치 공부하는 식으로 네. 맞아요. 왜냐면 네. 교육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투표로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사실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그렇죠. 미래를 뭐 잠깐이든 길든 간에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토요일 날 가보니까 투표장이 그렇게 붐비지 않고 한산하더라고요. 네. 아니 요새는 보면 뭐 한국은행 총재 되시는 분이 대학 입시 문제를 거론을 하고 뭐 강남 8학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교육감이 뭐 필요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효능감이 많은 없어.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하는데 뭐 발언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이해할 네. 수 있는데 대학 입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이제는 뭐랄까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호사가들은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아니, 대선 출마하려고 하나 진짜.